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비중심 치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로는 안 되고 이제 몇 번을 나누어서 그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자비중심 치료는 영어로는 Compassion Focus Therapy 혹은 CFT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 그런 접근이에요. 치료 접근에 이제 자비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친근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자비를 심리치료에 이렇게 적용하는 기법은 새로 나온 기법이고 우리가 잘 학교에서든 다른 데서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접근 방식이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접근법을 조금 배우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CFT는 이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 마음 상태로 이제 다른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적용시키는 그런 원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자비의 마음 훈련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의 마음을 훈련을 한 이후에 그것을 치료 장면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비의 마음을 혼자서 훈련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것을 상담 장면에서 사용을 할 거는 심리 전문가가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CFT는 몇 가지의 접근법을 활용해서 만든 그 심리상담 접근인데요. 제일 첫 번째가 CBT, 그리고 두 번째가 진화심리학, 그리고 세 번째가 뇌과학, 그 다음에 발달심리학,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접목해서 만든 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FT를 적용하는데 가장 좋은 내담자의 문제는 자기 비난이 많고 수치심이 높은 내담자한테 접근하면 좋은데요. 또 하나의 좋은 접근법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에게도 좋아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비난을 많이 해요. 실제로 트라우마가 본인 탓이 전혀 아닌데 자꾸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날 밤늦게까지 놀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꾸 자기를 비난하는 경향이 높아서 트라우마 내담자나 아니면 수치심이나 자기 비난이 많은 내담자에게 적합한 접근법입니다.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를 하라고 그렇게 여기서 안내하고 있고, 개인 상담도 좋고 또 그 기본적인 그 치료 이론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집단 상담으로 적용해도 좋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CFT의 변화 기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CFT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겪든 그게 네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건데, 이제 네 문제가 네 탓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로 얘기하는 것이 내담자한테는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이 문제를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다음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내 컨트롤 안에 있으니까, 나만 달라지면 그 문제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책임을 자기로 자꾸 돌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가 일어난 이유는 네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진화심리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뇌과학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양육 경험이 너한테 그런 내 탓으로 자꾸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생각을 좀 버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요. 요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비를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CFT가 접근을 시작을 하는데, 내가 나한테 자비를 베푸는 방법,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차례차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려야 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진화심리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진화심리학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이제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삼위일체의 뇌라고 하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파충류의 뇌예요. 파충류의 뇌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다 완성이 돼서 나오게 되면 이제 파충류의 뇌는 이미 다 발달이 끝난 상태죠. 이렇게 배고픈 거, 또 체온 조절, 또 이렇게 배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파충류 뇌 위쪽에 있는 것이 이제 포유류의 뇌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인간의 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파충류의 뇌를 구뇌, 그리고 포유류의 뇌를 맨 위의 뇌를 인간의 뇌 혹은 신뇌라고 하는데, 구뇌 혹은 중뇌, 이 정서적 뇌가 우리 위에 있는 신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저하고 이런 교육을 듣고 있는데 창문이 깨졌다 그러면 창문이 왜 깨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실걸요? 벌떡 일어나는 그 이유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뇌와 중뇌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고, 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전적인 그런 인자가 우리 몸속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누군가의 공격 혹은 누군가 약간 욕하거나 우리를 비난할 때 충분히 머리로 생각하지 못하고 같이 욕한다거나 아니면 운다거나 도망간다거나 싸운다거나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나를 탓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나를 비난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뇌과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최근에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정서감각 치료라는 관심들이 많이 높아지면서 뇌의 작용을 조금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하는 방식을 윗길과 아랫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몸은 기억한다라는 그 책을 보면 이제 요 도형이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의 이제 시상, 눈썹 사이 쪽쯤에 있거든요. 안쪽이죠. 그 시상 하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요. 모이면 그 시상 하부에서는 그 정보를 제일 먼저 어디에 보내냐면 편도체로 보내요. 편도체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정서를 판단하는 곳이죠. 그래서 편도체에서 그 정보를 탁 받아들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파악할 때 내 해마와 이렇게 계속 빠르게 연결을 하면서 이 정보가 나의 해마에 있는 기억하고 어떤 것들인지를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정보의 종류를 이제 인식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보가 너무나 강력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집에 누가 그 현관문을 띡띡띡 누르고 들어온다.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럴 때는 해마랑 그 정보 처리를 할 수 없고 바로 편도체에서 몸 아래로 이렇게 정보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신에서 이제 코티졸이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확 받죠. 이게 바로 아랫길이에요. 윗길은 그렇게까지 강한 그 자극이 아닐 때는 해마랑 편도체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그 정보를 이제 위로 보내죠. 다시 말해서 대뇌피질로 보내서 아, 저 사람 누구야? 잘못 알았네. 이렇게 이제 처리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윗길이에요. 그런데 강력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그때도 아랫길로 반응하고, 그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자극이 있을 때 윗길로 가지 못하고 아랫길로 가서 쉽게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거든요. 자, 지금 이 윗길과 아랫길의 설명을 들으시면 아, 우리가 왜 별일 아닌데 이렇게 화가 나지? 별일 아닌데 내가 이렇게 욕하지? 그런 내 모습은 사실 내 탓이 아닌 거죠.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자극에도 쉽게 아랫길로 반응하게 되는 거여서, 뇌과학에서 설명하는 이 설명 또한 나의 심리적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세 번째 이유는 주 양육자와의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이에요. 이 기질은 부모님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엄마는 우리 세 명의 자식들한테 똑같이 한다고 해도 사실은 세 명은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그런 방식은 다른 그 형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되게 둔하고 또 이렇게 조금 그 예민하지 않은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가 있고, 되게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한 아이가 있다면 이 두 명의 아이에게 엄마가 똑같이 해도 반응은 다르게 나오고, 이 아이의 반응이 다르면 다시 엄마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해서 이게 이제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착 경험은 아이에게 다른 성격을 만들게 하고,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애착 이론을 공부하게 되면 애착 이론은 안정 애착과 세 개의 불안정 애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개의 불안정 애착은
불안정 양가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혼란애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세 가지는 안정애착과 불안정 양가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요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세 가지 애착 유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주현이, 종호, 보민이 이제 5살 동갑인데 이제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와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세 아이는 각각 본인 엄마한테 이렇게 막 울면서 달려갔어요. 첫 번째 이제 주현이의 상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주현이가 엄마한테 엄마 죽으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요. 엄마가 주현아 걱정하지 마. 엄마 있으니까 괜찮아. 천둥 번개와 폭풍이 쳤네. 소리가 커서 무서웠지. 엄마는 주현이가 왜 무서웠는지 알겠어. 괜찮다. 짐 잘 챙겨서 얼른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비 그칠 때까지 엄마랑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셨죠? 정답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아이가 금방 이제 좀 편안해지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엄마가 주현이의 감정을 타당화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고 놀랬구나, 무섭구나 이걸 엄마가 인정해 줬잖아요. 이게 타당화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렇게 위로시키고 진정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기분이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뭘 깨닫냐면 아무리 무섭고 힘든 감정도 지나가는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이런 양육 방식은 아이에게 안정애착을 만들고 이것을 스스로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나한테 괜찮아, 지나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감정을 잘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엄마들, 즉 불안정 양가애착, 불안정 회피애착을 가진 엄마는 다른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죠. 자, 종호의 엄마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엄마 집에 갈래요.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하니까 조용히 해. 엄마 전화하는 거 안 보이니? 엄마 빨리 집에 갈래요. 너무 무섭다니까요. 애처럼 울지 좀 마. 엄마 금방 끊을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를 좀 발견해 내셨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막 이렇게 무섭다고 할 때 애처럼 울지 좀 마.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무섭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그렇게 울 일 아니야. 너가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게 무섭지 않아. 그래서 첫 번째 엄마와 달리 타당화를 하지 않았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의 감정을 엄마가 타당화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의심해요. 자기가 무섭다거나 뭐 기쁘다거나 아니면 슬프다거나 그런 감정을 느낄 때마다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수용이 안 돼, 인식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하나는 애처럼 울지 좀 마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애처럼 굴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또 비난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자꾸 부정하고 비난하고 자기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보민인데요. 보민이 엄마는 또 종호 엄마랑 조금 다르게 반응해요. 이제 아이가 막 뛰어가니까 엄마가 큰일 났다. 울지 좀 마. 얼른 집에 가자. 빨리 집에 안 가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갈 텐데 차 막히겠다.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민이 엄마는 종호 엄마랑 다른 게 어떤 게 여러분 발견되셨어요? 보민이 엄마는 아이의 무섭다, 무섭지 않다 자체를 아예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차가 막힌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올 거니까 우리가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쪽에 포커스를 맞추죠. 이게 바로 불안정 회피 애착을 만드는 엄마의 양육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종호 엄마처럼 보민이도 자기의 불안한 감정이 타당화되지 않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자기가 무섭다는 것 자체에 엄마가 포커스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 양가애착 그리고 불안정 회피애착 이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은 엄마와의 애착 경험을 통해서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고 그런 모습이 만들어진 아이들은 이제 수치심을 많이 느끼게 되죠. 왜 이 엄마들은 불안정 양가애착 혹은 불안정 회피애착의 아이를 양육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얘기를 잠깐 덧붙일게요. 불안정 양가애착을 만드는 아이들의 엄마는 이제 집착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자율성을 이렇게 침해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혼자서 하지 못하도록 계속 간섭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 이유는 그 부모 자체가 불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항상 엄마의 결정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또 엄마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감정을 되게 과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불안정 회피애착의 부모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반적으로 자신의 그 내적인 그 면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지 못하죠. 자기가 자기의 깊은 내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의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의 깊은 내면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이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 또한 어떤 감정을 다룰 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표현하기 어려워하고,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안정 애착으로 아이가 키워졌을 때 아이는 쉽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경험했을 때 내 탓으로 돌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런 현상, 이런 심리적인 특징이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CFT의 중요한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CFT가 어떻게 개발이 됐고, 또 어떤 점이 중요한 철학이고, 어떻게 CFT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심리적인 문제나 트라우마가 내 탓이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3가지 방식을 소개해 드렸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CFT에 가까이 가서 CFT가 어떻게 실제 상담 장면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